안녕하세요. 법으로 보는 세상의 이혜성입니다. 법무법인 프라임의 이문호 변호사입니다. 아는 사람한테서 돈 1,000만 원을 빌렸다가 형편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갚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아라.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다. 라고 하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빌린 돈을 못 갚았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에 좀 다툼이 있었겠죠. 갑자기 고소당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설마 이제 고소까지 하겠냐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당황스럽겠죠. 지난 시간에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입장에 고소인의 입장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고소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똑같이 다뤄야 공평하겠죠. 고소를 받게 되면 수사관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텐데 피고소인은 반드시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나요? 수사관이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면 나가서 조사 받는 것이 좋겠죠. 안 나가고 버티면은 체포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도 있으니까 나가서 조사 받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피고소인은 광주에 살고 있는데 서울 경찰서나 이런 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럴 때는 서울로 가야 되나요? 서울에 가서 조사를 받아도 되고 광주에 살고 있으니까 광주로 사건을 보내달라고 해도 되는데 광주로 보내달라고 하면은 보통 주거지에 관할 수사기관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만약에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데 한 명은 광주에 살고 한 명은 서울에 살고 한 명은 대구에 살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대부분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피고소인 혼자서 광주에 살고 있으면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은 수사기관에서 광주로 사건을 보내서 피고소인을 조사한 다음에 다시 서울로 사건을 보내기도 합니다. 수사관과 협의해서 조정하는 게 좋겠죠. 수사관은 이제 나오는 소환 날짜랑 시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나요? 근데 그날에 일이 있어서 하필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일자를 정해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화로 소환을 통보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게 되죠.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좋죠? 금액이 크고 사안이 복잡하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죠. 근데 선임을 한다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을 하는 것이 좋죠. 수사기관에 한번 잘못된 진술을 하고 나면은 바꾸기가 어려우니까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분들이 같이 가잖아요.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하긴 확실히 편할 것 같은데. 조사받을 때 변호사하고 같이 가면은 뭐 좋긴 좋겠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변호사 시간을 많이 뺏게 되니까. 아무래도 고소인에 비해서 피고소인은 조사를 받을 때 좀 압박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잘못 말했다가 구속을 당할 수도 있고 처벌될 수도 있고 좀 조사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을 좀 변호사님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수사관은 조사할 때 이제 자기가 알고 싶은 것 위주로 질문하죠. 그래서 질문하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실 조사를 흔히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수사관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진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죠. 진술서를 작성해 보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사건을 정리해 볼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사건의 내용을 수사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죠. 변호사분들이 진술서를 작성을 해주기도 하나요? 물론이죠. 이제 변호사가 도와주면 복잡한 사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만약에 소환 기일이 좀 촉박해서 변호사 만나서 진술서를 쓸 시간이 없거나 이럴 땐 혹시 좀 뭐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가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선임 사실을 알려주고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환을 연기해 줍니다. 뭐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검찰로 넘어갈 텐데 검사가 피고소인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하나요? 반드시 이제 다시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만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든지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다시 부르죠. 또 기소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경우에도 이제 원칙적으로 예전에는 다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또 부르지도 않고 또 저 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피고소인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이미 갚았거나 이러면은 사건이 되게 간단하게 끝나겠네요. 그런 사실이 입증만 되면은 쉽게 끝나겠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네요. 고소인을 이제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하려면 피고소인 입장에서 고소를 따로 해야 되나요?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직접 무고죄로 인지를 해서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돈을 빌렸는데 갚기로 한 날짜까지 못 갚았을 때 이제 사건이 그러면 복잡해지는 건데, 당장 갚을 돈이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돈을 갚지 못했다고 바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또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일부라도 갚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찔끔찔끔 갚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일부라도 갚았으면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변명이 통할 수 있겠죠.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일부라도 이자를 갚았다면 도움이 되겠죠. 이제 사기죄 같은 경우에 고소인과 합의를 하게 되면은 피고소인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친고죄가 아니니까 뭐 합의해도 죄가 인정되면 처벌받죠. 그렇지만 이제 합의가 되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겠죠. 뭐 언제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기죄가 친고죄는 아니지만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관의 수사 의지가 약해지니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지죠. 이게 합의가 되고 나면 고소가 취소되고 수사관이 좀 조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인가요? 사기죄라는 게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고소인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데 수사관이 굳이 열심히 파헤칠 이유가 없겠죠. 다른 처리해야 될 사건들도 많은데. 수사가 끝나고 나면은 검사가 결정을 하잖아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죠? 사건의 최종 결정은 검사가 하는데요. 검사는 사기죄가 인정되면 재판에 넘기고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은 혐의 없음 결정을 하게 되죠. 혐의 없음을 하고 나면은 완전히 사건이 끝나게 되는 건가요?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항고를 할 수 있고 또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종결되는 건 아니죠. 그럼 검사가 사기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기소가 되면은 피고소인을 피고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통 합의가 되거나 피해 금액이 작은 사건의 피고인은 약식 명령 절차라는 방식으로 재판을 받기도 하지만, 보통은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의 피고인은 또 부인하는 것이 보통이니까 정식 재판을 받게 되죠. 약식명령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검사가 벌금을 구형할 때는 수사 기록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이걸 이제 약식 명령 절차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판사는 수사 기록만 보고 벌금을 정해서 약식 명령을 피고인에게 보내죠. 피고인이 그 벌금도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피고인이 약식 명령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약식 명령 절차로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정식 재판으로 넘기기도 합니다. 자, 그럼 뭐 혐의 없으면 혐의 없음대로 다 되면 되는데, 정식 재판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정식 재판은 이제 증거 조사를 위주로 진행이 되죠. 증거 서류를 조사하고 고소인과 다른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하죠. 피고인은 증인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피고인이 증인들을 신문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네요. 재판까지 가게 되면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아무래도 비용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이 혼자서 재판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그래도 형편이 안 되면 국선 변호인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선 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는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정도만 소명을 하면은 국선 변호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PD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 있나요? 예, 뭐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했겠죠. 뭐 주변에 변호사들 많잖아요. 이제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있어서 제가 혼자서 알아서 잘 처리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는 건 위험하죠. 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변에 있는 변호사한테 좀 잘하세요. 그래야 필요할 때 상의할 수가 있죠, 편하게. 그래서 김동진 변호사님께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돈을 빌렸다가 고소를 당한,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 다음번에도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런 부분도 영상으로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